보기가 장독대 옆을 파기 시작했다. 발톱에 피가 배어나왔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말리려 달려온 사람들은 다급했고 걔는 더 다급했다. 그 순간 흙 속에서 노란 것이 반쯤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다. 왜 하필 여기였을까?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할머니가 떠난 지 120날, 보기는 드디어 이 자리로 우리를 데려왔다. 경남 하동의 작은 마을. 논 사이로 난 길 끝에 기와집이 있었다. 그 집엔 50년이 넘도록 켜켜이 밟힌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장독대 옆 흙은 유난히 고왔다.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던 노인의 손길 때문이었다. 그 노인은 매일 저녁 같은 말을 했다. 보가, 오늘도 고생했다. 녀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걔가 고개를 끄덕인다는 걸 그 노인은 믿었다. 믿음은 때로 현실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걔는 주인을 닮는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걔는 주인을 이해한다. 말을 몰라도 숨소리의 길이를 기억한다. 침묵의 무게를 배운다. 외로움의 냄새를 맡는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다. 봄이면 민들레 흔들리는 마당을 함께 돌았고 여름이면 장독대 그늘에서 더위를 나눠 가졌다. 가을이면 감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같이 들었고 겨울이면 문풍지 흔들리는 밤을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다. 두 생명은 그렇게 하나의 리듬이 되었다. 그러다 어느 해 가을 노인의 기침이 깊어졌다. 처음엔 바람을 잘못 맞았겠거니 했다. 하지만 밤이 길어질수록 숨이 더 가빠졌다. 보기는 방문 앞에 엎드려 숨을 맞췄다. 노인이 길게 숨을 몰아쉬면 보기도 길게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고통을 나눠 가지려는 듯이 노인은 하루하루 기운을 놓쳤다. 말수도 줄었다. 대신 손이 자주 장독대 옆으로 갔다. 그곳 흙을 한번 쓸어보고 노란 수첩을 펼쳤다. 수첩에는 5줄, 10줄 짧은 문장들이 가득했다. 오늘 보기가 웃었다. 보기가 민들레를 쫓았다. 보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 보기가 내 숨소리를 듣는다. 내가 먼저 가면 보기는 누구를 기다릴까? 그 겨울의 문턱에서 노인은 병원을 드나들었다. 노인은 결과를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췌장암 말기. 말로는 담담했다. 눈빛은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준비되지 않은 게 있었다. 보기, 그 아이. 노인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아들들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아프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걸 싫어했다. 아니다. 사실은 민수와 아들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전화를 자주 피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그 아들들의 무관심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마지막까지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를 고립시키셨다. 민수는 그때 가족의 상실보다 업무의 마감이 더 중요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노인은 그들에게 말하는 대신 수첩을 썼다. 오늘 병원에 갔다. 보기가 내 손을 핥았다. 약 대신 그 녀석을 껴안았다. 그게 더 낫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장독대 옆에 앉았다. 흙이 아직 따뜻했다. 노인은 그곳에 수첩을 묻었다. 보기가 매일 이 자리를 기억할 것을 믿었다. 세상이 자신의 목소리를 잊어도 걔는 잊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랑은 그렇게 길을 만든다. 봄이 오기 전 노인은 떠났다. 그날 새벽 집안은 고요했다. 전화들이 울렸다. 절차들이 이어졌다. 사진이 탁자 위에 놓였다. 향 냄새가 방을 채웠다. 보기는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모두가 오고 모두가 가고 마당이 다시 조용해질 때까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다. 걔는 주인이 떠나면 사흘을 굶는다. 그건 지식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은 지식을 넘어선 사건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100일쯤 지났을 때 보기는 매일 밤 같은 시각에 마당으로 나갔다. 장독대 옆 흙을 킁킁거렸다. 처음에는 앞발로 살짝 긁었다. 다음 날에는 조금 더 깊게. 열흘이 지날 때쯤 발톱에 핏방울이 맺혔다. 사람들은 말렸다. 안 돼. 하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가 없는 건 아니었다. 그는 이해했고 그래서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흙 속에서 노란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손전등을 비췄다. 낡은 표지, 다른 모서리, 노란 수첩. 누군가가 그것을 들어 올렸다. 모두의 숨이 멎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노인의 글씨가 살아났다. 삐뚤고 또박한 글씨, 한 획 한 획이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민수야, 이 수첩을 보고 있다면 보기가 너를 데려간 거겠지. 그 아이는 영리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깊다. 엄마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보기를 부탁한다. 엄마는 요 몇 달 동안 살날을 세면서도 밥을 했다. 그 밥을 보기와 나눴다. 보기는 내 숨소리를 따라 쉬었다. 나는 그 숨소리를 따라 살았다. 사람이 떠나면 사랑도 사라진다고들 하지만 엄마는 믿는다. 사랑은 남고 때로는 한 마리 개의 눈빛으로 남는다. 서랍 맨 아래 파란 봉투 안에 보기의 병원 기록이 있다. 예방접종, 관절약, 산책 시간. 이 아이는 오후 3시에 햇살을 좋아한다. 비 오는 날엔 대문 앞 대신 장독대 그늘로 간다. 천둥 소리를 싫어하니 그날은 부엌불을 조금 세게 켜라. 불빛이 흔들리면 이 아이가 안심한다. 엄마가 떠난 뒤 보기가 장독대를 파면 놀라지 마라. 그건 엄마가 가르친 약속이다. 엄마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너에게 전하려는 거다. 통장 하나를 더 만들었다.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했다. 엄마의 작은 전 재산이다. 보기를 위한 돈이다. 병원과 사료 그리고 노년의 시간을 평안하게 만드는 데 써라. 엄마가 너한테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의 사랑을 돌려받는 것이다. 통장 잔액 3천만 원. 민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만약 이 돈이 없었다면 민수는 보기의 병원비 걱정에 다시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사랑은 때로 돈이라는 현실적인 보험이 필요하다는 오래된 진리를 노인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어릴 때 엄마는 자주 없었다. 아빠 병수발과 생계를 이유로 내 옆을 비웠다. 그 빈자리를 보기가 채워줬다. 그러니 보기를 사랑해라. 엄마 대신 엄마까지. 민수는 이 대목을 읽고도 한참 동안 울 수 없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민수의 죄책감을 걱정하셨다. 보기는 그에게 남겨진 선물이 아니라 평생 갚아야 할 빚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보기가 장독대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다. 눈빛은 조용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민수는 수첩을 내려다보다가 개를 바라봤다. 그제야 이해했다. 왜 매일 밤 땅을 팠는지, 왜 피가 나도록 멈추지 않았는지. 그건 물건을 찾기 위한 발톱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길을 내기 위한 발톱질이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수는 서랍을 뒤져 파란 봉투를 꺼냈다. 기록들은 날짜별로 나열되어 있었다. 체중이 줄어든 날, 관절이 아픈 날, 그래도 잘 걸은 날, 오늘은 민들이 핀 날. 노인의 글씨와 수의사의 글씨가 한 장에서 만났다. 삶과 돌봄의 기록은 그렇게 한 묶음이었다. 다음 날 민수는 보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절의 진행이 조금 빨라졌다.
스트레스의 흔적이 보인다. 사랑을 주면 회복될 것이다. 사랑은 약처럼 작용한다. 다만 약과 다른 점은 사랑은 더 줄수록 서로가 나아진다는 것이다. 수의사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한 달 전 노인이 맡겨두고 간 봉투였다. 보호자가 오면 전해달라던 편지였다. 봉투에는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받아든다면 보기는 내 손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엄마는 안다. 너는 서툴 수 있다. 하지만 서툼은 죄가 아니고 무심함이 죄다. 너는 무심하지 않다. 그러니 괜찮다. 엄마가 보기를 선택한 게 아니다. 보기가 엄마를 선택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모두가 짖을 때 이 아이만 조용히 앉아 엄마를 봤다. 그 눈빛은 질문도 청원도 아니었다. 그건 약속이었다. 내가 할머니를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이 아이는 지켰다.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이어라. 민수는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보기는 그의 다리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생명은 마치 오래된 동반자처럼 보였다. 사실 동반자는 날짜가 만드는 게 아니다. 결심이 만든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불을 켰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닭가슴살을 삶는 일이었다. 노인이 기록한 그 방법대로 잘게 찢었다. 사료와 비율을 맞췄다. 보기의 그릇은 언제나 놓이던 자리에 놓았다. 개는 냄새를 맡았다.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먹는다는 건 살아보겠다는 뜻이다. 민수는 그 사실을 그날 새로 배웠다. 다음은 침대였다. 노인이 누웠던 방, 침대 오른쪽, 보기가 늘 잠들던 자리에 담요를 펼쳤다. 옷장 안에서 노인이 즐겨 입던 가디건을 꺼냈다. 냄새는 기억보다 오래간다. 그 냄새는 개에게 세계였다. 보기는 그 위로 몸을 말아 누웠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평온이 그 얼굴에 앉았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잠들면 아름답고 개가 사랑을 받고 잠들면 더 아름답다. 둘 다 사실 같다. 오후 3시 민수는 산책줄을 들었다. 장독대 앞에서 줄을 걸었다. 보기는 기분 좋게 고개를 들었다. 은행나무 길로 걸어나갔다. 햇살이 길바닥에 조각조각 부서졌다.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었다. 보기는 노인의 보폭을 기억하듯 천천히 걸었다. 민수는 그 속도에 맞췄다. 사람이 개에게 속도를 맞출 때 둘 사이에 길이 생긴다. 며칠이 흘렀다. 보기의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다. 눈빛이 또렷해졌다. 꼬리의 각도가 달라졌다. 아침이면 먼저 부엌으로 와서 그릇 앞에 앉았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면 대문 앞 그늘로 갔다. 규칙은 위로가 된다. 위로는 회복을 만든다. 민수는 은행에 갔다. 노인의 편지대로 통장을 찾았다. 잔액은 정확히 3천만 원. 그 돈으로 보기의 보험을 들었다. 남은 돈은 보기 이름으로 저축했다. 개에게도 이름이 있고 생이 있고 노년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늦게 안다. 그러나 늦게 알아도 늦지 않을 때가 있다. 민수는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사실 늦었다. 개에게도 노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12년치의 무심함을 한꺼번에 짊어져야 했다. 이 보험금은 그의 죄책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지금이 그런 때였다. 며칠 뒤 민수는 산으로 갔다. 노인의 산소 앞에 섰다. 보기는 묵묵히 앉았다. 민수는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왜 장독대였는지, 왜 수첩이었는지. 사랑을 말로 남기면 흔들리고 물건으로 남기면 잊히지만 습관으로 남기면 이어집니다. 3시 산책, 오른쪽 잠자리, 장독대 냄새.
어머니는 사랑을 습관으로 남기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갔다. 풀잎이 흔들렸다. 보기는 무덤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돌았다. 2번 짧게 울었다. 이제 안심하라는 듯이 민수는 내려오며 결심했다. 집 마당에 벚나무 한 그루를 심기로. 비석은 아니다. 누구도 떠나지 않았으니 대신 벤치를 놓기로 했다. 장독대여 노인이 앉던 그 자리, 보기가 고개를 기울이던 그 자리, 벤치 뒷판에는 이렇게 새기기로 했다. 여기 사랑이 앉았다. 그리고 또 앉을 것이다. 나무를 심는 날 보기는 옆에 서 있었다. 흙을 덮고 물을 주었다. 햇살이 나뭇가지를 통과해 장독대 뚜껑 위로 흘렀다. 그 빛이 노란 수첩의 색을 닮았다. 어쩌면 같은 빛이었다. 사람이 만든 빛이 아니라 기다림이 만들어낸 빛. 시간이 더 흘렀다. 민수의 하루가 바뀌었다. 퇴근 후 회식 대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보기와 텔레비전을 보았다. 뉴스에 굵직한 이야기들이 흘러가도 두 생명의 작은 일상이 더 중요했다. 밥 먹는 속도, 산책의 리듬, 잠드는 얼굴. 그것들이 이 집의 헤드라인이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프로젝트 마감이 당겨졌다는 소식. 동료들은 밤샘을 예고했다. 민수는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도 퇴근해야 합니다. 돌봐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상대는 냉정하게 말했다. 회사를 나갈 거냐, 가족을 택할 거냐. 어머니가 투병하실 때 민수가 수없이 외면했던 그 질문이 보기를 통해 돌아왔다. 민수는 그제야 어머니가 왜 보기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는지 이해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믿지 못하셨다. 그리고 그 냉정한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가족을 지키는 일은 때로 설명을 넘어서야 한다. 며칠 뒤 동네 어르신이 집 앞에서 말을 걸었다. 복이 참 달라졌네. 얼굴이 환해졌어. 민수는 웃었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먼저 바뀌니까 보기가 따라왔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아이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개에게서 배운다. 그건 오래된 진리다. 다시 장독대여. 해가 기울 무렵 벤치 위에 앉아 민수는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빈 페이지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페이지에 글을 썼다. 어머니께 저는 오늘 사랑이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보기는 어머니의 습관을 기억했고 저는 보기의 습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어머니께 돌아갑니다. 3시의 햇살, 오른쪽의 잠자리, 장독대의 냄새. 이 모든 게 어머니의 언어였음을 이제 압니다. 저는 이 언어를 잊지 않겠습니다. 보기에게 내가 파헤친 건 흙이 아니었다. 내 마음에 막힌 길이었다. 내 발톱은 상처를 냈고 그 상처 사이로 사랑이 흘러들어왔다. 고맙다. 내가 너에게 밥을 주는 동안 너는 나에게 삶을 준다. 그를 덮고 그는 벤치에 기대 앉았다. 보기는 그의 발에 얼굴을 올렸다. 저녁 바람이 장독대 뚜껑을 스쳤다. 한때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 이제 아들과 개가 앉아 있었다. 자리는 같았지만 풍경은 달랐다. 그건 상실이 만든 변화가 아니라 약속이 만든 계승이었다. 어느 비 오는 밤 천둥이 울렸다. 보기는 부엌으로 달려와 불빛 아래 앉았다. 민수는 불을 조금 더 켰다. 노인의 기록 그대로였다. 불빛이 흔들리자 보기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해졌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반복되는 몸짓이라는 걸 민수는 또 한 번 배웠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 벚나무에 연두빛 잎이 돋았다. 봄바람이 벤치의 나뭇결을 쓸었다. 동네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다.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 사랑이 산다. 가끔 민수는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노인이 살아있을 때 조금만 더 부엌에 오래 서 있었으면, 조금만 더 장독대 옆에 같이 앉았으면. 후회는 언제나 한 박자 늦게 온다. 그래서 민수는 늦지 않게 현재를 택한다. 하지만 그는 안다. 이 사랑은 완벽할 수 없고 그저 끝없는 노력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민수는 이 아이가 남은 시간을 외롭게 보내지 않도록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숙제다. 산소에 다시 올랐을 때 민수는 말 대신 미소를 지었다. 보기는 무덤을 한 바퀴 돌고 2번 짧게 울었다. 민수는 속으로 대답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혼자 일어나지 못하면 보기가 끌어당겨 주겠지요. 우리는 이제 팀이니까. 집으로 내려오는 길, 은행잎이 햇살에 반짝였다. 민수는 그 반짝임 속에서 노인의 웃음을 보았다. 보기는 그 반짝임 속에서 노인의 손짓을 보았다. 두 생명은 같은 빛을 보며 집으로 걸어갔다. 그 길에는 어제의 눈물도 있었지만 내일의 평화도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벤치에 앉아 영상 한 편을 만들었다. 어떤 자극적인 말도 없이 한 노인의 손끝과 한 마리 개의 눈빛을 담은 이야기. 장독대 옆 흙냄새와 노란 수첩의 색을 담은 이야기. 영상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사람이 떠나도 약속은 남는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는 때로 말이 없고 때로 꼬리를 흔드는 이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반려동물이라 부르지만 정확히는 반려자라고 불러야 한다. 업로드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보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가 말했다. 가자, 우리 벤치로. 오늘 바람이 좋다. 둘은 나란히 걸어 나갔다.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어디선가 장독대 뚜껑이 가볍게 울렸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보기는 그의 발등 위에 고개를 올렸다. 세상은 그 밤에도 복잡하고 시끄러웠지만 그 집 마당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남아 있었다. 여기 사랑이 앉았다. 그리고 내일도 앉을 것이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인생의 목소리를 이어줍니다.